네, 안녕하세요.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입니다. 컴퓨터 및 정보보호 개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보면 1장이 정보화 사회와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1장 교재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그 교재가 작성된 이후에 변화됐던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 강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장에서 주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죠.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이 컴퓨터 기술, 우리가 보통 이제 정보통신 기술, 그래서 ICT라고도 부르는데, ICT가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약자인데, 이제 쉽게 표현할 때는 컴퓨터 기술이라고 그러죠. 이런 컴퓨터 기술이 지금까지 인류사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쳐 왔을까 하는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컴퓨터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왔을까? 기술의 발전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컴퓨터를 만약 분류한다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죠. 이런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지금까지 직업에 어떤 영향을 줬고 또 앞으로도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이죠. 지금까지 컴퓨터는 인류 사회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컴퓨터에서 다루는 그 정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정보와 유사한 게 자료, 데이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지식, 그 다음에 지혜, 지능,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라는 거는 언어나 화폐나 법률 등 그런 이런 인간 생활에서 사용되는 요소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빛이나 소리, 신경, 호르몬 이런 자연 환경까지도 이런 정보라는 단어를 이제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서 다루고 있는 이 정보는 주로 컴퓨터 처리와 관련돼 있는 정보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정보가 영어로 information이고 비슷한 단어가 데이터라는 자료라는 단어가 있죠. 사실 이 데이터 자료하고 정보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데이터 자료는 어떤 거를 관찰하거나 측정해서 얻을 수 있는 값, 그 값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쓸모가 있든 없든 어떤 데이터를 얻어낸 값을 데이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 나이, 주소, 취미, 생일 이런 일상생활에서 측정되거나 관찰되거나 기록된 그런 값을 의미하죠. 날씨 같으면 오늘이 몇 도이다, 오늘이 흐리다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는 이렇게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 어떤 주제나 목적에 맞게끔 가공하고 처리해서 얻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봄 날씨에 관한 정보, 그러면 봄 날씨가 수십일이 될 텐데,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 다르죠. 그런 지역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얻어진 데이터, 이 자료를 가지고 그 봄이라는 목적에 맞게끔 내지는 봄의 여행이라든지 봄의 여러 가지 이 환경 문제에 맞게끔 가공 처리해서 얻은 그러한 데이터들에 관한 가공된 그런 결과를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있는 자료의 모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 자료가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자, 사용자,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에 일단 데이터가 부합해야 됩니다. 목적에 맞지 않은 그런 데이터는 정보로 바뀌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한번 얻은 정보는 그 가치라든지 그거의 의미가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데이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가 매 시간마다 바뀐다든지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는 정보가 무의미해지면 이 정보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정보는 특정한 개인한테만 정보이면 안 되고요. 같은 기준과 같은 실용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만 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정보와 데이터의 관계를 알아봤는데 그 외에도 지식과 지혜, 그리고 지능, 첩보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간단히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지식은 영어로 knowledge이고요. 지혜는 wisdom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람을 지식이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보가 어느 전공 영역이나 특정한 활동 분야에 있어서 축적된 체계화된 것을 이제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그 지식 안에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잘 풀어가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도 이전에는 자료 정보 외에 지식이란 말을 많이 썼고요. 정보화 사회의 그 다음 단계로 지식정보 사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지식이란 말보다는 이 밑에 나오는 지능이란 말이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능은 말 그대로 사람의 인공지능처럼 사람의 지능, 인공지능처럼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정보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보사회보다 더 진전이 돼서 컴퓨터가 스스로 사람의 개입 없이 어떤 문제에 관한 해결을 찾아주는 굉장히 지능적인 똑똑한 그런 시대가 됐을 때 이제 지능정보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첩보라는 게 있는데 인텔리전시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옆에 스파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 여기저기서 그거의 용도가 실제 유용한지 아닌지를 일단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모으는 그러한 정보들을 첩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건 주로 군사 정보라든지 아니면 국가 정보 또 국방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고요. 컴퓨터 쪽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와 사회라는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혁명이라는 거를 크게 보면 몇 가지를 꼽는데요. 혁명이라는 거는 이전 시대와 전혀 다른 형태의 사회 구조가 이루어져서 사회의 주도자들도 바뀌고 직업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는 것을 보통 이제 사회적인 혁명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이렇게 꼽습니다. 농업혁명은 이제 이전 역사를 보면 이제 원시사회 여기저기 떠돌고 되게 목축업이나 수렵을 했던 인류들이 이제 농경사회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농경사회입니다. 전환돼서 정착하는 게 바로 농업혁명을 의미하고요. 산업혁명은 이런 농촌사회에서부터 이제부터는 사람이 어떤 수작업에 의해서 어떤 기계에 의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는 게 바로 이제 산업혁명입니다. 이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증기기관의 발명 그렇게 많이 보죠. 그래서 사람의 노동력이 중심이 됐던 농경사회에서 증기기관에 의한 어떤 동력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도 가능해진 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이 산업혁명을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그래서 보통 IR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자, 정보혁명은 크게 보면 정보도 산업 중에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정보혁명을 산업혁명의 한 부분으로 보긴 하지만 이게 워낙 영향력이 커서 별도로 또 꼽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을 보통 1차 혁명을 농업혁명, 2차 혁명을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3차 혁명 이제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1946년에 ENIAC이라는 컴퓨터가 처음으로 탄생이 되고 그리고 1969년에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통신 네트워크인 인터넷이 탄생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컴퓨터와 통신이 생기면서 이제 기존의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자본이나 기계의 중요성보다는 이런 지식과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으로 탈바꿈이 된 거를 정보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보와 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와 사회는 이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가능하고 정보를 통해서 모든 분야의
혁신이 가능하고 또 새로운 가치가 창출이 되는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정보사회의 특징들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컴퓨터 기술 또 통신 기술이 가장 그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여러 가지 미디어 기술도 역시 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정보, 소위 말해서 이제 정보 사회처럼 변혁이 필요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가 하나 있는데 보통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기존과 전혀 다른 형태, 똑같은 문제지만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혀 다르게 문제를 풀어내는 거를 이 창의적인 정보 활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정보화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정보에 관해서 이미 오래전에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했고요. 지금 세 사람의 미래학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엘빈 토플러가 가운데 있고요.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다니엘 벨, 그다음에 제레미 리프킨인데 이 다니엘 벨이나 엘빈 토플러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엘빈 토플러 2016년에 돌아가셨고요. 제레미 리프킨은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정보혁명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인류 사회의 발전과 운영의 핵심 자원이 앞으로는 정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쓰신 책을 보시면 다니엘 벨의 탈산업화 사회, 제3의 기술혁명, 그다음에 엘빈 토플러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3의 물결, 그다음에 정보 지식으로의 권력 이동, 보통 파워 시프트라고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제레미 르프킨의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한계 비용 제로 사회. 이런 이제 미래의 변화에 관한 예견하는 책들이 나왔고 이 책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앞으로에 있어서 사회의 주역은 정보를 잘 다루는 개인과 정보를 잘 다루는 기업과 정보를 잘 다루는 국가가 결국은 리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견은 맞았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컴퓨터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할까요? 이 정보 사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제 컴퓨터죠.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고 그 컴퓨터 가운데서 특별히 정보 보호라는 부분을 전공을 하게 될 터인데 이 컴퓨터와 정보 보호를 다루게 된 건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인재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컴퓨터 기술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급격하게 발전을 했고요. 과거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역시 그렇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정보화 사회에서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지능정보 사회라든지 미래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차트를 볼까요? 자, 인터브랜드라는 회사에서 이 회사는 전 세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회사입니다. 매년 평가를 하는데 전 세계 25개의 글로벌 브랜드, 잠재적 성장 역량이 큰 글로벌 브랜드를 꼽았는데요. 2007년과 2017년, 10년 사이에 어떻게 랭킹이 바뀌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2007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글로벌 브랜드 1위가 어디냐면 코카콜라 회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사고, 세 번째가 IBM, 그다음에 네 번째가 보통 이제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전자 회사죠. 노키아라는 휴대폰 회사, 토요타라는 자동차 회사, 그다음에 맥도날드가 있네요. 맥도날드, 그다음에 시티뱅크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고 구글이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25등의 소니가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랭킹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위가 애플이 되었죠. 애플. 사실 2007년에 이제 아이폰이 등장했고 10년 사이에 아이폰을 등에 업고 애플이 1위로 올라섰고요. 자, 구글도 역시 여기 밑에서부터 10년 사이에 상위로 올라섰죠. 네. 보시면 이제 이런 추락하는 회사들이 있었고 올라간 회사들이 있었고요. 25등 밑에 있었는데 더 바깥으로 떨어진 25등 위에 있었는데 떨어진 회사도 있었고 25등 바깥에 있는데 올라온 회사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페이스북은 이전에 10년 전에 등수안에도 들지 않았죠. 이제 올라갔고요. 삼성이 올라갔습니다. 삼성이 역시
이 갤럭시 같은 휴대폰이라든지 반도체를 하기 때문에 올라갔고요. 자, 아마존이란 원래는 온라인 서점 회사죠. 온라인 서점 회사인데 IT로 탈바꿈하고 나서 전 세계에 2017년 기준으로 해서 5위의 기업이 되었고요. 코카콜라는 이제 떨어졌죠. 떨어진 많은 회사를 보면 월트 디즈니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그 전통적인 산업 중심의 기업들이 떨어졌고요. IT나 이런 정보 중심의 기업들은 엄청난 등수 차이를 일으키면서 올라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정보 사회에서 정보 사회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인 메칼프의 법칙이라는 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메칼프라는 이제 학자가 제시했던 법칙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하죠. 이 통신망의 가치, 네트워크의 가치는 그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사용자 수가 10명인 네트워크 있고 100명인 네트워크 있으면 사용자 수는 10배죠. 하지만 그 가치는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떤 사이트 같은 데 보면 특히 SNS 같은 데 보면 가입자 수가 많고 어떤 유튜버 같은 경우에 팔로우 수가 많을수록 그 사이트나 그 사용자에 대한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걸 이제 메칼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메칼프.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항상 준비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들도 유튜브를 한다든지 SNS를 해서 많은 팔로워들을 확보하게 되면 엄청난 이제 부의 축적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어서 자, 이런 메칼프의 법칙은 앞으로 정보 사회가 진행될 때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메칼프의 법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글로벌 웹 인덱스라고 해서 2019년도에 소위 말해서 소셜 네트워크 전 세계 15개의 회사를 이렇게 데이터를 냈습니다. 보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 보시면 파란색 선은 가입자 수고요. 주황색, 오렌지색은 실제로 활동하는 사용자 수입니다. 보통은 가입자보다 활동하는 사람 숫자가 적죠. 페이스북 보시면 전 세계의 인터넷을 쓰는 사람 가운데서 85%가 페이스북을 가입해 있고 그리고 79%가 사용을 하는데 페이스북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이전에는 유튜브를 동영상 서비스 하는 회사로 소개를 했는데 요즘은 유튜브가 SNS입니다. 그래서 SNS 랭킹에 올라와 있고요. 유튜브는 다른 데에 비해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용자 수에 비해서 가입하지도 않고 이용하는 숫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가입자도 많고 활용하는 사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쭉 보시면 여기 라인이 들어있죠. 자, 네이버의 자회사인데 라인이 들어있고 대부분 다 외국 기업들이고 주로 이제 미국 주도의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브랜드에서 2018년에 꼽았던 기업들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는 2017년이고 18년은 역시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다음에 삼성, 자 이런 식으로 쭉 페이스북, 인텔, IBM,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잠재적 가치들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IR의 약자인데 경제학자인 이제 엥겔스가 사용하고 또 아놀드 토인비가 이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이 산업혁명하고 산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콜린 크라크라는 경제학자가 산업을 구분할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구분했었거든요. 그래서 1차 산업은 주로 이제 농업이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이런 자연에서 어떤 것을 얻는 그런 산업들을 1차 산업이라고 부르고 2차 산업은 주로 이제 공장을 통해서 가공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산업들을 주로 생산하거나 하는 걸 2차 산업이라고 하고요. 3차 산업은 이제 서비스업입니다. 뭐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업을 이야기하고요. 콜린 클라크 이후에는 이제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들이 나왔는데 4차 산업은 주로 지식 집약적인 산업. 보통 이제 정보 관련된 산업도 지식 집약 산업이라고 많이 보죠.
그다음에 5차 산업은 이제 뭐 관광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여가 산업들을 의미를 하는데, 자, 산업혁명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 4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다 IT와 관련된 산업혁명인데, 이 콜린 클라크의 분류 이외에 나중에 추가됐던 4차 산업도 이게 이제 IT라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은 산업의 분류상 IT를 포함한 지식, 집약, 산업을 이야기하고요. 4차 산업혁명은 지금 말하는 3차 산업혁명 다음에 나온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산업혁명은 앞서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을 이야기했는데, 산업혁명 기준에서 보면은 1차 산업혁명이 바로 오리지널 산업혁명이고요. 이게 증기기관에 의한 거고, 두 번째는 전기에 의한 2차 산업혁명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정보혁명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죠.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산업혁명은 1769년 와트에 의한 증기기관 발명이 계기가 됐고요. 주로 영국 중심의 혁명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찰리 채플린의 이제 그 옛날 영화죠. 보시면 이게 주로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컨베이어 벨트 가운데서 분업하면서 하루 종일 똑같은 일만 하는 상황들을 이제 희화해서 만든 이제 무성 영화죠. 이런 게 이제 1차 산업혁명에 관한 부분들을 그렸던 영화고요.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패러데이가 발전기를 만들고 에디슨이 발전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직류 중심에서 교리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게 이제 테슬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에디슨의 조수인데 테슬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직류에서 교류의 시대가 열렸죠. 사실 이 테슬라는 에디슨과 같이 에디슨 밑에 있었던 사람인데, 에디슨의 직류에 대해서 반대하고 교류의 기술이 앞으로 더 유망하다고 이제 부르짖었다가 에디슨한테 혼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테슬라를 기념해서 전기자동차 이름을 테슬라라고 요즘 지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컴퓨터인 ENIAC, 그 다음에 알파넷으로 명칭이 되는 컴퓨터 통신,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것들이 전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전 세계에 미치는 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IT 중심의 기술혁명하고 CT 중심의 또 기술혁명이 있습니다. IT는 컴퓨터죠. 컴퓨터가 빨라지고 용량이 점점 커지고 가격은 싸지죠. 그래서 데이터가 아날로그 데이터에서부터 이제 디지털 데이터로 바뀌어서 손실이 없이 무한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급증해서 이제 정보를 체계화시킨 지식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통신 기술에 가면은 당연히 이제 인터넷과 관련된, 인터넷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라고 그랬다가 네트워크 통신하는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TCP/IP라는 규칙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그 뒤에 이제 웹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최근 한 10년 사이에는 소셜 네트워크가 보편화돼서 굉장히 다양한 인간관계망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통신으로 따지면 이전에는 이제 이런 인터넷 말고 PC 통신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중심의 이동통신, 최근에는 5G라는 5세대 이동통신까지 발달이 되어서 3차 산업혁명의 변화들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 3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영어로는 이제 4IR 이렇게 씁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3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 내용이죠.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기술 IT 쪽에서는 빅데이터라는 게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인공지능이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서 또 다른 가치를 뽑아내는 기술이고요. 클라우드는 이제 전 세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컴퓨터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고요. 인공지능은 이제 아시겠지만 사람의 두뇌를 대신해서 스마트하게 처리해주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통신 쪽에서는 이제 모바일폰, 휴대폰이 이 5G를 기반으로 해서 더 활성화됐고, 그 다음에 모든 사물이 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 기술에 의해서 더 진화되고, 그리고 통신 기술에 의해서 더 연결이 거듭된 초연결화 현상이 벌어졌고요. 모든 분야,
컴퓨터와 직접 관련된 분야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들이 다 융합이 돼서 이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약자로 할 때 ICBM AI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ICBM, 그렇죠. ICBM AI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AR 합한 거죠. 이게 이제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썼었던 명칭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명칭을 바꿨습니다. DNA로 바꿨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단어를 좀 더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사회에서부터 지능정보사회,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IS로 전환하게 된 거죠. 지능과 정보가 결합이 돼서 이제 사회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ICBM 이야기를 하면 사실 ICBM은 이제 북한이 이 대륙간 탄도탄으로 개발한 게 바로 ICBM이죠. 대륙간 탄도탄. 그래서 이거는 원래 대륙간 탄도탄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의 약자인데 이게 이제 ICBM과 똑같은 의미로 쓰이죠. 사물 인터넷 약자인 인터넷 오브 띵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모바일이 이제 스마트폰이죠. 네. 이건 이제 북한의 ICBM의 이제 상황을 연합뉴스에 실렸던 내용을 이제 인용해서 그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AI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서 이제 보통 DNA라고 하기도 하고 ICBM AI라고 하기도 하고 또 스마트 ICB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1차 산업혁명부터 2차, 3차 산업혁명이 진정이 됐고요. 1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기관, 2차 산업혁명은 전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있고 4차 산업혁명도 역시 그 뒤에 이제 진전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딱 구분되어서 2004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이게 지금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최초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나왔던 2007년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패드가 나왔고 인스타그램이 나왔던 201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해요. 이런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대 구분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밀레니얼 세대, 그 다음에 X세대, Y세대, G세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대 구분할 때 이런 연도를 쓰긴 하는데 이 4개의 산업혁명의 특징을 보시면 1차 산업혁명은 전기에 의한 동력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 의한 자동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디지털 정보화, 4차 산업혁명은 앞서 이야기했죠. 초연결 지능화에 대한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대를 구분하면 X세대는 이때쯤 나타납니다. X세대는 1965년 정도. 65년 이전은 보통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고 65년, 이제 15년 간격으로 세대 구분하는데요. Y세대, 15년이 지나니까 1980년. 198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IBM PC 호환형이 나와서 전 세계 PC의 붐이 일었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G세대는 1995년, 15년이 지났죠. 이때가 인터넷 상업화 원년입니다.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전 세상에서 활성화되던 시대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G세대로 쭉 볼 수 있는데 다시 15년을 잡아서 2010년 이제 호주에 있는 한 학자가 알파 세대라고 했습니다. 자, 영어의 X, Y, G 알파벳이 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시작할 것 같고요. 2010년에 태어난 사람부터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면 G세대에 속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 10살, 11살 이하에 있는 초등학생들과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알파 세대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 밑에 있는 알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이 기본적으로 환경으로 갖춰져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디지털 시민들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 정보사회에 대한 소개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